시댁의 부엌은 언제나처럼 정갈했다. 잘 닦인 마루에서는 은은한 나무 향이, 커다란 솥에서는 멸치와 다시마로 우려낸 육수 냄새가 구수하게 피어올랐다. 내일 있을 아버님의 제사를 위해 온 가족이 모이는 날. 하지만 나에게 제사 준비는 고된 노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1년에 몇 번 없는, 동서서연이와 단둘이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형님, 이 전은 이 정도 크기면 괜찮을까요? 나보다 5살 어린 동서. 박서연이 동그랗게 붙인 호박전을 뒤집으며 물었다. 하얀 얼굴에 밀가루가 살짝 묻어 있었지만 그 모습마저도 사랑스러웠다. 나와 남편 민준이 결혼하고 2년 뒤 시동생인 서준이 서연이를 아내로 맞았을 때 나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다. 삭막하고 무뚝뚝한 시댁에 햇살 같은 온기를 지닌 진짜 동생이 생긴 것이다. 아주 예쁘게 잘 붙였네. 우리 동서 이제 전 붙이기 장인 다 됐어. 내 칭찬에 서연이는 아이처럼 배시시 웃었다. 그 웃음 한 번에 부엌의 공기가 환해지는 듯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과일을 닦았다. 손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입은 쉴 틈이 없었다. 아, 글쎄, 저희 집 그이는 어제 또 술에 취해서 들어왔다니까요. 제가 잔소리를 좀 했더니 자기가 뭘 잘못했냐면서 큰 소리를 뻥뻥 치는 거 있죠. 어머, 그랬어. 우리 집 양반이랑 똑같네. 최애 씨 집안 남자들은 나이를 먹어도 속은 12살인가 봐. 우리는 서로의 남편 흉을 보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시어머니께서 들으시면 불호령이 떨어질 소리였지만 우리 둘만의 비밀 이야기는 언제나 짜릿하고 즐거웠다. 서연이는 시댁 식구들 중 유일하게 내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상대였고 나 역시 서연이에게는 친정언니 같은 존재였다.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자매보다도 서로를 아끼고 의지했다. 형님, 우리 나중에 애들 다 키워놓고 꼭 둘이서만 유럽 여행 가요. 가서 에펠탑 보면서 와인도 마시고 베네치아에서 곤돌라도 타고. 좋지. 그때까지 비상금 열심히 모아야겠네. 남편들한테는 비밀로. 우리는 손가락을 걸고 비밀 약속을 하며 또 한바탕 웃었다. 이 소박한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나는 굳게 믿었다. 한참 전을 부치고 있을 때였다. 시어머니께서 부엌으로 들어오셨다. 언제나처럼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우리가 차린 제사상을 훑어보셨다. 전 색깔이 왜 이리 희끄무레하냐. 계란물을 좀 더 입혔어야지. 과일은 더 반질반질하게 닦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서슬 퍼런 가시가 숨어 있었다. 서연이가 순간 주눅이 들어 어깨를 움츠리는 것이 보였다. 나는 얼른 서연이의 등을 가리며 나섰다. 어머니, 제가 한 거예요. 죄송해요. 다시 정성껏 닦겠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한번 힐끗 쳐다보시더니 더는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셨다. 나는 서연이를 보며 괜찮다는 듯 눈을 찡긋했다. 서연이는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나를 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우리 둘만의 생존 방식이었다. 오후가 되어 제사 준비가 거의 끝나갈 무렵 일이 터지고야 말았다. 서연이가 마지막으로 그릇들을 정리해 찬장 높은 곳에 올리던 중이었다. 하필이면 아버님께서 생전에 가장 아끼셨다는 어머니가 보물처럼 여기는 백자 접시를 옮기던 순간이었다. 어머, 서연이의 손에서 하얀 백자 접시가 미끄러졌다.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파여름이 부엌의 정적을 갈랐다. 나와 서연이는 동시에 숨을 멈췄다. 바닥에는 백자 접시가 수십 개의 조각으로 나뉘어 처참하게 흩어져 있었다.
서연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형님, 어떡해요? 서연이는 거의 울상이 되어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서연이의 앞을 막아서며 나는 깨진 접시 조각을 치우기 시작했다. 괜찮아.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게 다행이지. 그릇이야 또 사면 되지. 바로 그때 소리를 듣고 달려오신 어머니가 부엌 입구에 섰다. 그녀의 시선은 바닥에 흩어진 백자 조각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이게 무슨 소리냐? 서연이가 겁에 질려 어머니, 제가 하고 입을 여는 순간 나는 서연이의 말을 가로챘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찬장 정리를 하다가 그만 손이 미끄러워서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모든 것을 내가 한 일로 만들어야 했다. 여리고 마음 약한 서연이가 이 일로 어머니께 단단히 찍히는 것을 볼 수는 없었다. 어머니는 깨진 접시, 조각과 나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실망과 분노가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대신 아주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 수연아. 그녀는 내 이름을 불렀다. 내가 너를 맏며느리로 들인 것이 매사 신중하고 꼼꼼하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아버님이 아끼시던 물건인 것을 뻔히 알면서 어찌 이리 부주의할 수가 있느냐. 죄송합니다. 어머니, 됐다. 이미 깨진 것을 어찌하겠느냐. 그저 그러실 뿐인 것을 사람 마음 다치는 것보다야 낫지. 안 그러냐. 어머니의 말은 나를 용서하는 듯 했지만 그 말투는 서슬 퍼런 칼날이 되어 내 가슴을 후볐다. 사람 마음 다치는 것보다야 낫지라는 말은 네가 내 마음을 다치게 했다는 뜻이라는 것을 나는 알 수 있었다. 서연이는 내 등 뒤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울먹이고 있었다. 나는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며 묵묵히 깨진 조각들을 쓸어 담았다. 그날 저녁 제사를 마치고 모두가 돌아간 뒤였다. 서연이는 내게 와서 연신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형님, 정말 미안해요. 저 때문에 형님만 혼나시고. 바보야. 뭐가 미안해. 우리가 자매 사이에 그런 거 따지는 사이야. 얼른 잊어버려. 대신 다음에 맛있는 거 사줘. 나는 서연이의 등을 토닥이며 웃어 보였다. 서연이는 그제야 조금 마음이 놓이는지 고맙다며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때 안방에서 어머니가 나를 부르셨다. 마다에 잠깐 들어오너라. 나는 서연이에게 먼저 가보라고 하고 긴장된 마음으로 안방에 들어갔다. 어머니는 경대 앞에 앉아 머리를 빗고 계셨다. 앉거라. 나는 어머니의 맞은편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았다. 어머니는 거울을 통해 나를 보며 말했다. 오늘 일 말이다. 네가 한 짓이 아니라는 것. 나도 안다. 네, 동서. 서연이가 한 짓이지. 그 애는 어려서부터 겁이 많고 실수가 잦아. 그릇 하나 깨뜨린 것 가지고 내가 그 애를 잡아먹기라도 하겠느냐. 네가 감싸주지 않아도 될 일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내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셨다. 그래도 네 마음은 갸륵하구나. 동서를 친동생처럼 아끼는 마음. 보기 좋다. 어머니는 빗을 내려놓고 몸을 돌려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뜻 모를 미소가 걸려 있었다. 수연아, 내 동서. 서연이는 참 착하고 고운 아이야. 하지만 좀 여리지. 그러니 네가 곁에서 잘 지켜주고 보듬어 주어야 한다. 네,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그래, 잘 지켜줘야지. 어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시더니 아주 기묘한 말을 덧붙였다. 우리 집에 굴러들어온 복덩어리인데 행여라도 흠집이라도 나면 쓰겠느냐.
복덩어리, 그 단어에 나는 순간 고개를 갸웃했다. 보통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를 칭찬할 때 쓰는 말이긴 했지만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는 어딘지 모르게 차갑고 계산적인 느낌을 주었다. 마치 서연이라는 존재를 복을 가져다주는 물건처럼 여기는 듯한 뉘앙스. 하지만 나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이리라. 어머니께서 서연이를 아끼고 예뻐하시는 마음에 하신 말씀일 것이다. 나는 애써 그렇게 믿기로 했다. 네, 어머니, 제가 서연이 옆에서 잘 챙기겠습니다. 그래, 네가 있어서 내가 든든하다. 어머니는 그제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물었다. 어머니한테 많이 혼났어. 당신이 깬 거 아니잖아. 내가 어머니께 사실대로 말씀드릴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넘어간 일이에요. 서연 씨만 괜찮으면 됐죠. 나는 창밖을 보며 웃었다. 조금 전 어머니의 기묘한 말은 이미 잊은 지 오래였다. 내 머릿속에는 온통 서연이를 지켜주었다는 안도감과 우리 둘의 끈끈한 자매에 대한 행복감만이 가득했다. 이 평화롭고 따스한 일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나는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다. 그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순진한 착각이었는지를 나는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날 이후 며칠간은 평화로웠다. 제사 다음 날, 서연이는 약속대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들고 우리 집에 놀러 왔다.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며 어제 남은 수다를 떨었다. 그릇을 깬 것에 대한 미안함과 내 대한 고마움을 연신 늘어놓는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나는 이런 동생이 내게 와준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새삼 감사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서연이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우리가 함께 떠날 유럽 여행을 함께 늙어가며 나눌 수많은 행복한 날들을 그렸다. 그 햇살 같던 오후가 우리가 함께한 마지막 평화의 순간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비극은 가장 평범한 얼굴을 하고 찾아왔다. 사건이 터진 날, 나는 거실에서 화초에 물을 주고 있었다. 창밖은 미세먼지 하나 없이 쾌청했고 라디오에서는 감미로운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막 돋아난 여린 새싹을 보며 미소 짓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언다르르르릉 휴대폰이 비명처럼 울렸다. 남편이었다. 평소 같으면 우리 아내, 뭐해하며 능글맞게 시작했을 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거친 숨소리와 함께 알아들을 수 없는 소음이 뒤섞여 들려왔다. 여보세요. 민준 씨, 무슨 일이에요? 다수연아, 내 말 침착하게 들어. 응.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잘게 떨리고 있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무슨 일이 생겼다. 아주 나쁜 일이. 민준 씨, 무슨 일이냐고요 말해요. 어서, 불이 났어. 어머니 댁에 가스가 샜나 봐. 부엌에서 어머니 댁. 그 단어에 이어 내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오늘 서연이는 시어머니와 함께 김장을 하러 시댁에 가기로 되어 있었다. 서연이는요? 동서는요? 나는 거의 절규하듯 소리쳤다. 제발 아니기를. 수화기 너머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이 갈라졌다. 서연이가 부엌에 있었대. 크게 다쳤어. 지금 오호대학병원 응급실이야. 빨리 와줘. 여보, 그 말을 끝으로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손에 들고 있던 물뿌리개가 바닥으로 떨어져 쨍그랑 소리를 내며 깨졌다. 쏟아진 물이 내 발을 적셨지만 나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서연이가 다쳤다고 크게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차를 몰아 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다. 어떻게 옷을 갈아입고 어떻게 차 키를 들고 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내 손은 핸들을 잡은 채 사시나무처럼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시야를 가렸다. 아니야, 아닐 거야. 서연아, 제발. 나는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경적을 울려대고 앞차를 아슬아슬하게 추월하며 병원으로 향했다. 도시의 불빛들이 길게 꼬리를 물며 내 시야에서 흩어졌다. 동서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갈 뿐 아무도 받지 않았다. 그 끝없는 신호음이 마치 그녀의 생명이 꺼져가는 소리처럼 들려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듯했다. 병원 응급실 입구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곳은 아수라장이었다. 시어머니는 아이고, 내 아가 내 새끼 하며 통곡하다. 실신 직전인 것을 남편과 시동생이 부축하고 있었다. 아버님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굳은 듯이 서 계셨다. 어머니 아버님 동서는요, 서연이 괜찮은 거죠. 내가 달려가 묻자 시어머니는 나를 붙잡고 오열했다. 마대야, 우리 서연이 어떡하니? 내가 잠깐 장 보러 나간 사이에 내가 죽일 년이야. 그 애를 혼자 두는 게 아니었는데. 시동생 서준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검댕으로 얼룩져 있었다. 형수님, 제가 가스밸브를 제대로 확인했어야 했는데 저 때문에 서연이가.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아 오열했다. 온 가족이 죄책감과 슬픔에 빠져 있었다. 그 아비규환 속에서 나는 간절하게 희망의 끈을 붙잡으려 애썼다. 괜찮을 거야. 요즘 의술이 얼마나 좋은데. 화상 정도는 치료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 희망은 수술실 앞 복도에서 만난 의사의 한마디에 산산조각 났다. 환자분, 전신 3도 화상입니다. 화염에 의한 기도 흡인 손상도 심각하고요. 현재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 그 말의 무게가 나를 짓눌렀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고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다. 남편이 나를 부축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복도 바닥에 쓰러졌을 것이다.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선생님,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동서 좀 살려주세요. 나는 의사의 가운을 붙잡고 애원했다. 하지만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 후의 시간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른다. 우리는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하염없이 기다렸다.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게 쌓여갔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우셨고 남편과 시동생은 벽에 머리를 박으며 자책했다. 그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나는 단 한 가지 생각만을 했다. 서연이를 봐야겠다. 이대로 보낼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얼굴이라도 목소리라도 들어야겠다. 몇 시간의 기다림 끝에 면회 시간이 되었다. 의사는 가족 중 한 사람만 잠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모두가 망설이는 사이 내가 나섰다.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중환자실 문을 향했다. 간호사가 건네주는 방진복을 입고 소독액으로 손을 씻었다. 온몸이 차갑게 떨려왔다. 문이 열리고 나는 안으로 들어섰다. 세상에, 나는 내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곳에는 내가 알던 서연이가 없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하얀 붕대로 감싸인 미라 같은 형체가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얼굴조차 알아볼 수 없었고 오직 숨을 쉴 때마다 가슴 부분이 희미하게 오르내리는 것으로
그녀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었다. 미. 그녀의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기계들이 내는 차가운 소음. 코를 찌르는 소독약과 살이 타는 냄새. 그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나는 간신히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손, 붕대가 감겨있지 않은 유일한 부분이었다. 나는 차갑게 식은 그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서연아, 동서야, 나왔어. 형님이야. 내 목소리가 격렬하게 떨렸다.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나와 그녀의 손 위로 뚝뚝 떨어졌다. 서연아, 눈 좀 떠봐. 응, 우리 같이 유럽 여행 가기로 했잖아. 약속했잖아. 이렇게 누워만 있으면 어떡해. 제발 정신 좀 차려봐. 나는 그녀의 손을 붙잡고 애원했다. 우리의 행복했던 기억들, 우리가 나누었던 웃음들, 우리가 함께 꾸었던 꿈들, 그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릇 깬 거, 내가 어머니께 다시 말씀드릴게. 네가 한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일어나서 나한테 맛있는 거 사줘야지. 응, 서연아. 그때였다. 내 눈물이 떨어지던 그녀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꿈틀했다. 나는 숨을 멈췄다. 서연아, 정신이 들어. 내 목소리 들려. 기적처럼 그녀의 눈꺼풀이 아주 느리게 천천히 들어 올려졌다. 붕대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눈은 초점이 흐릿했다. 화상으로 인해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 눈은 분명 나를 보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이 검게 그을리고 갈라진 그 입술이 힘겹게 움직였다. 형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 바람 새는 소리에 가까웠다. 하지만 나는 똑똑히 들었다. 그래, 서연아. 나 여기 있어. 형님, 여기 있어. 나는 그녀의 얼굴 가까이로 몸을 숙였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쥐어짜내는 듯했다. 그녀의 눈빛이 절박하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이야기의 모든 것을 바꿔버릴 그 마지막 말을 내게 남겼다. 형님, 시댁 사람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그녀의 눈이 다시 감겼다. 동시에 그녀의 생명 유지 장치에서 날카롭고 길게 뻗는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심박수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수평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서연아. 안 돼. 눈 떠. 문이 거칠게 열리며 의사와 간호사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나를 밖으로 밀어냈다. 보호자분, 나오세요, 어서요. 나는 속수무책으로 복도로 밀려났다. 문이 닫혔다. 안에서는 제세동기를 준비하는 다급한 외침과 분주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내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내 머릿속은 오직 서연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말만이 메아리치고 있었다. 형님, 시댁 사람들.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 왜 하필 시댁 사람들이었을까? 그녀는 무엇을 말하려고 했던 것일까? 단순한 원망이었을까? 아니면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조금 전까지 서연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순수한 슬픔과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면 이제는 그 감정 위로 더 차갑고 더 어둡고 더 끈적끈적한 의심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 나는 닫힌 중환자실 문을 망견자실하게 바라보았다. 저 문 너머에서 내 동생이 죽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녀가 남긴 마지막 유언의 유일한 증인이 되어버렸다. 중환자실 앞에서 보낸 그 밤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다. 서연이는 응급처치 끝에 가까스로 고비를 넘겼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깊은 혼수 상태, 의사는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했지만 내게 그 기적은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살아있었지만 내 곁에 없었다. 그녀는 그 끔찍한 진실의 문턱에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가족들은 병원 근처에 급히 잡은 숙소와 병원을 오가며 교대로 서연이 곁을 지켰다. 모두의 얼굴에는 비통함과 피로가 역력했다. 시어머니는 식음을 전폐하고 거의 매일같이 곡을 하셨고, 남편과 시동생은 죄책감에 고개도 들지 못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 가족은 비극 앞에서 하나로 뭉친 평범하고 애틋한 가족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 속에 속할 수 없었다. 형님, 시댁, 사람들, 서연이가 남긴 그 말은 독초의 씨앗처럼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맹렬한 속도로 자라나고 있었다. 나는 가족들의 슬픔을 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차가운 의심의 눈으로 그들을 관찰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과장된 슬픔, 아버지의 무거운 침묵, 남편의 깊은 자책, 그 모든 것이 전과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순수한 슬픔이 아니라 무언가를 감추기 위한 거대한 연극처럼 느껴졌다. 내가 미친 걸까? 동서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충격에 내가 헛것을 보고 듣는 걸까? 나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물었다. 하지만 서연이의 그 절박했던 눈빛, 마지막 힘을 다해 내뱉던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생생했다. 그것은 결코 헛것이 아니었다. 사건이 있고 사흘째 되던 날 오후, 경찰서에서 형사 2명이 찾아왔다. 사건 현장에 대한 1차 감식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우리는 병원의 작은 회의실에 모였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타깝지만 사고사로 보입니다. 중년의 형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가스가 유출된 곳은 부엌 싱크대 밑에 낡은 가스관이었습니다. 워낙 오래된 건물이라 배관에 미세한 균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씩 새어나온 가스가 부엌에 차 있다가 아마도 냉장고 모터가 돌아가면서 발생한 작은 스파크에 의해 발화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형적인 가스 누출 사고입니다. 형사의 설명에 시어머니는 또다시 아이고 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님은 결국 인재였구먼. 미리미리 점검하지 못한 내 잘못이오 하며 탄식했다. 남편과 시동생도 고개를 떨구었다. 모두가 경찰의 결론을 비극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혹시 외부 침입의 흔적이나 다른 의심스러운 점은 없었습니까?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형사는 나를 한번 쳐다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네, 현관문과 창문 모두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방화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고요. 현장에 있던 모든 정황이 사고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곧 수사 종결될 겁니다. 형사들은 위로의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이제 모든 것이 공식적으로 사고로 규정되었다. 내가 품고 있던 의심은 이제 설 자리를 잃고 말았다. 어쩌면 정말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일지도 모른다. 서연이는 그저 고통 속에서 헛소리를 한 것뿐일지도. 이제 그만들 털고 일어나야지. 서연이가 깨어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이면 안 되지 않겠어. 아버님께서 애써 기운을 차리며 말씀하셨다. 그래도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는 서연이 치료에만 전념합시다. 하늘이 우리 서연이를 버리시진 않을 게야. 모두가 그 말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대로 모든 것이 덮이는 건가? 서연이가 남긴 마지막 말은 영원히 미스터리로 묻히게 되는 건가? 안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나는 2 주먹을 불끈 쥐었다. 내가 미친년 소리를 듣더라도, 이 가족의 화목을 깨는 악녀가 되더라도 나는 물어야만 했다. 아버님, 어머님.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두의 시선이 내게로 쏠렸다. 나는 애써 목소리의 떨림을 감추며 말했다. 경찰 말이 전부 사실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뭐라고? 남편 민준이 놀라 되물었다. 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가장 큰 용기를 내어 말했다. 그날 서연이가 의식을 잃기 직전에 제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아이다, 서연이가 형님, 시댁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언가 우리 가족에 대해 말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모두가 나를 믿을 수 없다는 혹은 정신 나간 사람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시어머니였다. 그녀는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허억, 마대야,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어머니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비틀거렸다. 남편과 시동생이 달려가 어머니를 부축했다. 우리 서연이가 저렇게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내 입에서 어찌 그런 끔찍한 소리가 나온단 말이냐. 시댁 사람들이라니. 그럼 우리 중에 누가 우리 서연이를 해치기라도 했다는 말이냐. 어머니는 눈물을 쏟아내며 절규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교묘한 연기가 뒤섞인 무서운 눈물이었다. 내가 너를 며느리가 아니라 친딸처럼 여겼거늘 네 동서 아끼는 마음이 유별나다 했더니 이제는 온 가족을 의심하는 것이냐. 아이고,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꼴을 본단 말인가. 아이고, 내 팔자야.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그녀의 영의는 완벽했다. 순식간에 나는 사랑하는 동생의 비극 앞에서 가족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천하의 악녀가 되어 있었다. 여보, 남편 민준이 나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그의 눈에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어머니 쓰러지시는 거 안 보여.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런 억측을 할 수가 있어. 억측이 아니에요. 서연이가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무언가 우리에게 알리려고 했다고요. 그건 고통 때문에 헛소리를 한 거겠지. 불에 타는 고통이 어떤 건지 상상이나 해봤어. 그런 상황에서 하는 말을 어떻게 곧이곧대로 믿어, 당신. 너무 멀리 갔어. 당장 어머니께 사과드려. 남편은 완전히 어머니의 편에 서 있었다. 그는 아내인 나를 믿어주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이제 이 집안에서 완전히 이방인이라는 것을. 진실을 향한 나의 싸움은 이제부터 철저히 혼자만의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나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대신 울고 있는 시어머니를, 그리고 나를 비난하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저는 사과할 수 없습니다. 서연이가 깨어나서 진실을 말해줄 때까지 저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내 단호한 태도에 남편은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그래, 당신 좋을 대로 해. 하지만 명심해. 당신의 그 어리석은 고집이 우리 가족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어. 그는 내게서 등을 돌려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다. 시동생 서준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나와 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버님은 깊은 주름이 팬 얼굴로 눈을 감고 있었다. 그렇게 가족회의는 끝이 났다. 아니, 파탄이 났다. 나의 말 한마디가 비극 앞에서 가까스로 유지되던 가족이라는 이름의 성벽에 거대한 균열을 만들어낸 것이다. 나는 회의실에 홀로 남겨졌다. 사방의 벽이 나를 향해 다가오며
숨통을 조여오는 듯했다. 내가 틀린 걸까? 내가 정말 모두에게 상처만 주는 이기적인 인간일까? 하지만 고개를 저었다. 서연이의 마지막 눈빛이, 목소리가 잊히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헛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 구조 신호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중환자실 복도로 향했다.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서연이가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수많은 기계들이 그녀의 생명을 위태롭게 붙들고 있었다. 나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나직하게 속삭였다. 오직 그녀와 나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서연아, 괜찮아. 다들 내 말을 믿지 않아도 형님은 너를 믿어. 네가 남긴 그 말, 형님이 꼭 무슨 뜻인지 알아낼게.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반드시 밝혀낼 거야. 그러니까 너는 포기하지만 마. 제발 살아만 있어줘. 나는 그녀에게 약속했다. 그것은 나 자신에게 하는 맹세이기도 했다. 모두가 내게 등을 돌렸다. 진실 앞에는 거대한 벽이 세워졌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벽을 내 맨손으로 하나씩 부서뜨리고야 말 것이다. 나의 외로운 전쟁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성벽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고 견고했다. 내가 던진 의심의 돌멩이 하나는 그 성벽에 작은 흠집조차 내지 못했다. 오히려 그 돌멩이는 내게로 다시 튕겨나와 나를 외톨이로 만들고 이단아로 규정했다. 그날 이후 병원 복도에서 나의 시간은 섬처럼 고립되었다. 가족들은 나를 투명 인간 취급했다. 시어머니는 내가 근처에 있기만 해도 보란듯이 한숨을 쉬며 자리를 피하셨고, 아버님은 나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셨다. 나를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남편 민준이었다. 그는 더 이상 내게 서연이의 상태를 알려주지 않았고, 우리가 함께 먹을 음식을 사다 주지도 않았다. 그는 잠을 잘 때조차 내게 등을 돌리고 누웠다. 그의 차가운 등은 내가 넘어야 할 가장 높고 절망적인 벽처럼 느껴졌다. 나는 매일같이 병원을 찾았다. 서연이의 상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그녀는 깊은 잠에 빠진 듯 그 어떤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나는 면회 시간이 아닐 때에는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 닳고 다른 묵주를 손에 쥐고 기도만 했다. 서연아, 제발 눈을 떠주어. 네가 눈을 떠야 이 모든 오해를 풀 수 있어. 네가 눈을 떠야 형님이 미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 나의 유일한 말 상대는 유리창 너머의 서연이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한 젊은 간호사와 마주쳤다. 늘 바쁘게 오가는 다른 간호사들과는 달리 그녀는 가끔 내게 다가와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주곤 했다. 명찰에는 박 간호사라고 적혀 있었다. 보호자님, 식사는 하셨어요. 매일 이렇게 앉아만 계시면 몸 상하세요. 그녀의 다정한 목소리에 굳어있던 내 마음의 한 구석이 녹아내리는 듯했다. 괜찮아요. 입맛이 없어서. 그러시면 안 돼요. 환자분께서 깨어나셨을 때 보호자님이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힘내셔야죠. 그녀는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 주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아주 작은 희망의 빛을 보았다. 어쩌면 이 사람이라면 박 간호사님, 나는 용기를 내어 그녀를 불렀다. 혹시 제 동서가 실려온 첫날 뭔가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내 질문에 박 간호사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그녀는 주변을 한번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녀는 망설였다. 나는 그녀의 손을 덥석 잡았다. 괜찮아요. 뭐든지 말해주세요. 제발요. 나의 간절한 눈빛에
그녀는 마침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그날 시어머님 되시는 분 말이에요. 다른 가족들 앞에서는 거의 실신할 것처럼 우셨는데 의사 선생님과 단둘이 면담할 때는 너무나 침착하셨어요. 침착했다고요. 네, 보통 이런 경우 보호자분들은 환자의 상태나 치료 과정에 대해서만 물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지거나 혹은 법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의 절차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물으셨어요. 마치 미리 준비라도 한 사람처럼요.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법적 절차, 슬픔에 빠진 시어머니가 할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계산을 하는 사람의 질문이었다. 서연이가 남긴 마지막 말과 간호사의 증언이 내 머릿속에서 하나로 합쳐지며 끔찍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고마워요. 알려줘서 정말 고마워요. 간호사님,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했다. 그녀는 내게 힘내라는 말을 남기고 다시 바쁘게 제자리로 돌아갔다.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이제 확실해졌다. 이건 내 망상이 아니다. 무언가 있다. 내가 반드시 밝혀내야 할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다. 나는 더 이상 병원에만 앉아 있을 수 없었다. 증거를 찾아야 했다. 그날의 진실을 알려줄 무언가를. 나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시댁에 좀 다녀와야겠어요. 서연이 방에서 갈아입을 옷이랑 필요한 서류 몇 가지 좀 챙겨오려고요. 내 목소리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사무적으로 들리도록 애썼다. 남편은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다. 알아서 해. 지금 그런 게 중요해. 그의 차가운 허락 아닌 허락을 받고 나는 시댁으로 향했다. 사건 이후 처음으로 그 집에 다시 가는 것이었다. 집 앞에는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었고 현관문에는 출입금지 팻말이 붙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나는 예비키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집 안은 지옥의 풍경 그 자체였다. 온 집안에 매캐한 탄내와 축축한 물기가 가득했다. 거실과 안방은 그나마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부엌은 처참했다. 벽과 천장은 새까맣게 그을려 있었고 싱크대와 가전제품들은 녹아내려 흉측한 몰골을 하고 있었다. 바닥에는 검은재와 유리 조각, 물에 젖은 잔해들이 뒤엉켜 발 디딜 틈도 없었다. 나는 이곳에서 서연이가 겪었을 고통과 공포를 상상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지만 나는 이를 악물었다.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었다. 나는 고무장갑을 끼고 쪼그려 앉아 부엌의 잔해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경찰이 이미 조사를 마친 곳이었다. 무언가 남아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었다. 하지만 나는 샅샅이 뒤져야만 했다. 서연이가 남긴 마지막 신호를 내가 놓칠 수는 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무릎과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파왔다. 손은 검은재로 뒤덮였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역시 무리였나. 내가 너무 섣부른 기대를 한 건가. 포기하고 일어서려던 순간이었다. 싱크대 밑 가스관이 있던 자리 근처 불에 탄 캐비닛의 잔해 더미 속에서 무언가 반짝하는 것이 보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젤을 걷어냈다. 그것은 라이터였다. 하지만 평범한 가스라이터가 아니었다. 기름을 사용하는 낡고 투박한 디자인의 금속재 오일 라이터. 겉면은 불에 그을려 검게 변해 있었지만 형태는 온전히 남아있었다. 나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차갑고 묵직한 감촉.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우리 가족 중에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시아버님도, 남편도, 시동생도 부엌에서
이런 오일 라이터를 쓸 일은 더더욱 없다. 이것은 이 집에 있어서는 안 될 물건이었다. 경찰은 왜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을까? 아마도 다른 자네들과 뒤엉켜 단순한 고철 덩어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라이터를 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첫 번째 증거. 이것이 모든 것을 뒤바꿀 첫 번째 조각이 될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다. 라이터는 방화의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동기가 없었다. 대체 누가, 왜, 그때 내 머릿속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우리 집에 굴러들어온 복덩어리인데, 복덩어리, 그 말이 그날은 그저 애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그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했다. 돈, 혹시 돈과 관련된 문제일까? 나는 서연이와 나눴던 대화들을 필사적으로 떠올렸다. 서연이는 결혼할 때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께 제법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했다. 그리고 그 돈은 시어머니께서 내가 안전하게 관리해주겠다며 전부 가져가셨다고 했다. 그때는 그저 며느리를 아끼는 마음에 그러시는 것이라고 서연이와 나는 순진하게 믿었다. 또 다른 기억의 조각. 언젠가 서연이가 투덜거리듯 말한 적이 있었다. 어머님이 자꾸 이상한 재무 설계사라는 사람을 데려와서 나한테 뭘 자꾸 사인하라고 하셔. 뭔지 잘 모르겠는데 좋은 거라고 하시니까 재무 설계사. 나는 그 단어에 집중했다. 어쩌면 그 사람이 무언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서연이의 방으로 들어가 그녀의 책상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미안해, 서연아.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내 비밀을 훔쳐보는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얼마나 뒤졌을까. 서랍 가장 안쪽, 다이어리 속에 끼워져 있는 명함 한 장을 발견했다. VIP 자산 관리 컨설턴트 김민철. 그 재무 설계사의 명함이 틀림없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최대한 침착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를 연기해야 했다. 네, 김민철입니다. 김민철 팀장님 되시죠? 저는 박서연 씨의 형님 되는 사람입니다. 아, 형님이시군요. 서연 고객님 소식은 들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는 나를 의심하지 않는 듯했다. 나는 준비한 거짓말을 시작했다. 다름이 아니라 서연이가 사고 전에 부탁한 일이 있어서요. 최근에 가입한 금융상품들 내역을 좀 확인하고 싶다고 해서요. 본인이 정신이 없으니 제가 대신 좀 확인해 달라고 해서요. 아, 그러셨군요. 하지만 개인 금융 정보라 제가 전화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알아요. 하지만 동생이 위독한 상황이라 혹시라도 잘못될 경우를 대비해 가족들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나의 단호한 태도에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가장 최근에 가입하신 것만 확인해 드릴게요. 지난 5월에 시어머님께서 수익자로 지정된 종신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월 납입 금액이 상당히 큰 고액보험입니다. 종신보험 수익자는 시어머니. 나는 전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온몸의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복덩어리, 법적 절차, 오일 라이터, 그리고 고액의 종신보험.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이것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계획된 돈을 노린 살인미수 사건이었다. 나는 간신히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 손에 쥐고 있던 주머니 속 라이터가 악마의 심장처럼 차갑고 묵직하게 느껴졌다.
순수했던 슬픔은 이제 차가운 분노로 변해 있었다. 내 동생을 저렇게 만든 사람, 사람의 탈을 쓴 악마, 나는 반드시 그 가면을 벗겨내고야 말 것이다. 나의 외로운 전쟁은 이제 막 두 번째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다. 증거의 조각들을 손에 쥔 후 나의 세상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접어들었다. 이전까지는 막연한 의심과 불안감 속에서 헤맸다면 이제는 차가운 확신과 불타는 분노가 나를 지배했다. 나는 더 이상 슬퍼하는 며느리가 아니었다. 나는 내 동생의 목숨을 앗아가려 한 악마와 싸우는 고독한 전사였다. 하지만 나의 전쟁은 순탄치 않았다. 내가 손에 쥔 라이터와 보험 계약 정보는 법정에서는 아직 정황 증거에 불과했다. 섣불리 경찰에 가져갔다가 시어머니가 교묘하게 빠져나가기라도 한다면 나는 모든 것을 잃게 될 터였다. 결정적인 증거, 그녀가 범인이라는 것을 빼도 박도 못하게 입증할 스모킹 건이 필요했다. 그것을 찾는 동안 나는 지옥과도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다. 남편 민준과의 관계는 완전히 파탄났다. 우리는 한 집에 사는 이방인이었다. 그는 내게 필요한 말 외에는 입을 열지 않았고 그의 모든 행동과 눈빛은 네가 우리 가족을 망치고 있어라고 비난하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내가 찾아낸 증거들을 보여줄까 수없이 고민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어머니의 연기에 속아 나를 비난했던 그의 모습을 떠올리면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가 또다시 어머니의 편에 서서 이 증거들을 폄하하거나 심지어 어머니에게 알려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 컸다. 나는 철저히 혼자였다. 낮에는 병원을 지키며 서연이의 상태를 살피고 밤에는 집에 돌아와 내가 찾아낸 증거들을 몇 번이고 다시 맞춰보며 다음 수를 고민했다. 잠은 사치였다. 눈을 감으면 불길에 휩싸인 서연이의 모습과 복덩어리라며 미소 짓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번갈아 나타나 나를 괴롭혔다. 그러던 어느 주말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마대야, 다음 주 일요일 종갓집으로 오너라. 온 가족이 모여서 서연이를 위해 기도라도 올려야지. 네가 요즘 심적으로 힘든 것 같으니 와서 어른들 뵙고 기운도 좀 얻고.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자애로웠다. 서연이를 위하고 나를 걱정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덫이다. 나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해 파놓은 함정. 그녀가 짜놓은 거대한 위선의 무대로 나를 초대하는 것이었다.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나는 거절할 수 없었다. 거절하는 순간 나는 가족과의 화합을 거부하는 불경한 며느리가 될 뿐이었다. 그녀의 무대 위로 나는 스스로 걸어 들어가야만 했다. 약속한 일요일, 나는 남편과 함께 종갓집으로 향했다. 몇 대에 걸쳐 내려오는 오래된 기와집, 우리 가문의 전통과 역사가 깃든 곳. 그곳은 시어머니 김여사의 절대적인 왕국이었다. 차 안에서 남편이 처음으로 내게 먼저 말을 걸었다. 오늘 아무 말도 하지 마. 제발 더 이상 가족들 힘들게 하지 말고 조용히 있다가 와. 그의 목소리에는 부탁이 아닌 경고가 담겨 있었다. 나는 창밖만 바라보며 대답하지 않았다. 종갓집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친척들이 모여 있었다. 큰아버님, 고모님, 사촌들까지 모두들 슬픔과 걱정이 뒤섞인 얼굴로 우리를 맞았다. 시어머니는 이미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이고, 마대야, 어서 오너라. 네가 마음고생이 제일 심하지. 얼굴이 반쪽이 되었구나. 그녀는 나를 끌어안고 등을 토닥였다. 그 위선적인 손길에 소름이 끼쳤지만 나는 뻣뻣하게 굳은 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나를 놓아주기가 무섭게 다른 친척들 곁으로 다가가 소공어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수 없었지만 그 결과를 보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친척들이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안타까움과 위로의 눈빛이었지만 시어머니의 말이 오고 간 후에는 동정과 우려, 그리고 약간의 의심이 섞인 기묘한 눈빛으로 변해갔다. 마치 저 애가 요즘 제정신이 아니라더니 정말인가 보네 하고 말하는 듯했다. 나는 거실 한 구석에 홀로 앉아 있었다. 아무도 내게 말을 걸지 않았다. 내가 앉은 자리 주변으로는 보이지 않는 원이 그려진 것처럼 모두가 나를 피해갔다. 그때 큰고모님께서 내 옆으로 다가와 앉으셨다. 수연아, 너 괜찮은 거니? 네, 고모님, 괜찮습니다. 하긴 뭐가 괜찮겠어. 동서가 저 지경인데 그래도 마음 굳게 먹어야 한다. 사람이 큰일을 겪으면 헛것이 보이기도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기도 하는 법이야.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마라. 너만 힘들어진다. 고모님의 말은 위로를 가장한 충고였다. 시어머니가 퍼뜨린 독이 이미 온 집안에 퍼져나가고 있었다. 나는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점심 식사 시간은 고문과도 같았다. 모두가 나를 의식하며 어색한 대화를 나눴다. 남편은 보란듯이 어머니의 옆에 앉아 살갑게 반찬을 챙겨드리고 있었다. 그는 단 한 번도 내 쪽을 쳐다보지 않았다. 수십 명의 가족들 한가운데서 나는 철저히 혼자였다. 오후가 되어 서연이를 위한 기도가 끝난 후였다. 시어머니는 모두를 대청마루에 불러 모았다. 그리고 비장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신 친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둘째 며느리 서연이가 의식이 돌아올 가망이 없다고 합니다. 저 어린 것이 저렇게 누워있는 것을 보니 제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여기저기서 안타까운 탄식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어미 된 제가 언제까지고 슬퍼만 하고 있을 수는 없겠지요. 이제는 남은 사람으로서 서연이를 위해 제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결심이 선 듯한 표정으로 모두를 둘러보았다. 서연이에게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적지 않은 재산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저렇게 누워있는 동안 그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또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것이 시어미인 제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비장하게 울려 퍼졌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주 힘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에 서연이의 성년 후견인 지정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성년 후견인 그 단어가 내 귀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서연이의 법적 보호자가 되어 그녀의 모든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 선포였다. 보험금 청구 역시 그녀의 손에 달리게 될 터였다. 이것이 그녀의 최종 목표였다. 나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제 시간이 없었다. 저 절차가 시작되고 법원에서 결정이 나버리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친척들은 시어머니의 희생적인 결단에 감동한 듯 형님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머님 같은 분이 없으셔 하며 위로와 칭찬을 쏟아냈다. 완벽한 연극이었다. 그리고 그 연극의 마지막은 내 남편이 장식했다. 시어머니는 눈물 젖은 얼굴로 아들 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아, 네 생각은 어떠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지.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어머니를 한번 보고 그리고 이내 나를 차가운 눈으로 쏘아보았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내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네, 어머니, 그게 최선입니다. 모두가 서연이를 위한 길입니다. 남편의 공개적인 지지, 그것으로 모든 상황은 종료되었다. 나는 이제 가족을 의심하는 정신 나간 며느리이자 시어머니의 숭고한 결정을 방해하는 이기적인 악녀가 되어버렸다. 그날 나는 남편보다 먼저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어머니 곁에 더 있겠다고 했다. 혼자 운전해서 돌아오는 길, 눈물조차 나지 않았다. 절망이 너무 깊으면 눈물도 마르는 법이었다. 나는 패배했다. 완벽하게 그녀가 짜놓은 무대 위에서 나는 철저히 농락당하고 고립되었다. 이제 내게 남은 카드는 거의 없었다. 벽이 사방에서 나를 향해 조여오고 있었다. 집에 돌아온 나는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오일 라이터를 꺼냈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의 감촉, 이것이 나의 유일한 무기였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그녀를 무너뜨릴 수 없다. 나는 라이터를 든 채 중환자실의 서연이를 떠올렸다. 형님, 시댁 사람들. 그래, 서연아. 나는 포기하지 않아. 이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 물러설 곳도 없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단 하나뿐. 나는 위험하고 무모하고 어쩌면 불법적일지도 모르는 마지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판사판이었다.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나 또한 파멸할 것이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내 동생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만 있다면. 위선의 무대는 막을 내렸지만 나의 마지막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종갓집에서 돌아온 후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었다. 시어머니의 성년 후견인 신청은 이제 시간 문제였다. 변호사를 통해 알아본 바로는 특별한 이의가 제기되지 않는 한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내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다. 나는 위험한 도박을 해야만 했다. 내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마지막 승부수였다. 다음 날 새벽, 나는 잠든 남편의 곁을 조용히 빠져나와 차를 몰았다. 목적지는 24시간 문을 여는 대형 전자상가였다. 나는 그곳에서 가장 작고 가장 성능이 좋은 소형 녹음기를 샀다. 손톱만한 크기에 한 번 충전으로 며칠은 좋게 버틸 수 있는 모델이었다. 그것을 손에 쥐는 순간 나는 루비콘 강을 건넜다는 것을 직감했다. 돌아갈 다리는 이제 없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듯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일 수 있었다.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 그것도 중환자실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만약 발각된다면 나는 서연이의 보호자 자격을 박탈당하고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시어머니의 가면을 벗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녀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로 죄를 실토하게 만드는 것뿐이었다. 병원에 도착한 나는 박 간호사의 근무 시간을 확인했다. 다행히 그녀는 오늘 야간 근무였다. 나는 그녀가 퇴근하기 직전 가장 분주하고 다른 사람들의 신경이 곤두서 있지 않을 새벽 시간을 노리기로 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나는 초조하게 복도를 서성이며 기회를 엿보았다. 마침내 새벽 4시 간호사들의 교대 시간이 다가왔다. 박 간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나는 고양이처럼 조용히 중환자실 안으로 스며들었다.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가득한 공간. 나는 곧장 서연이의 침대로 다가갔다. 서연이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누워있었다. 나는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속으로 되뇌며 침대 밑 탁자 뒤쪽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소형 녹음기를 단단히 부착했다. 작동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가늘게 떨렸다. 작업을 마치는 데는 1분도 채에 걸리지 않았다.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중환자실을 빠져나왔다. 내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지만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다. 그 후 며칠간은 피를 말리는 기다림의 연속이었다. 나는 매일 병원을 찾아 시어머니의 동태를 살폈다. 그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서연이의 면회를 왔다. 그때마다 나는 복도 저편에서 그녀가 중환자실에 들어갔다 나오는 시간을 확인하며 손톱을 물어뜯었다. 그녀는 과연 그 안에서 무슨 말을 할까? 나의 이 무모한 도박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틀 후 나는 다시 한번 새벽을 틈타 녹음기를 수거했다. 집에 돌아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녹음 파일은 수십 개였다. 나는 헤드셋을 끼고 숨을 죽인 채 파일을 하나씩 열었다. 간호사들의 대화, 기계 소리, 청소하는 소리, 의미 없는 소음들이 몇 시간이고 이어졌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려던 순간이었다. 세 번째 날 새벽에 녹음된 파일. 그 파일에서 나는 마침내 듣고야 말았다. 처음에는 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의 발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잠시 동안의 침묵. 그녀는 아마도 주변을 살피고 있었을 것이다. 이윽고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던 슬픔에 잠긴 목소리가 아니었다. 오직 증오와 경멸만이 가득한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 아직도 숨은 붙어있는 개냐. 참으로 질긴 목숨이구나. 나는 헤드셋을 쓴 채 얼어붙었다. 네가 이렇게 버티고 있어 봤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곧 모든 것이 내 손에 들어올 테니 네 부모가 남겨준 그 막대한 재산도 네 목숨값으로 나올 그 두둑한 보험금도 모두 다. 그녀는 웃고 있었다. 아주 낮고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였다. 그러니 그냥 조용히 가거라. 이 어리석은 거사. 내 돈은 내가 아주 요긴하게 써주마. 깨어나서 사람들 피곤하게 만들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고. 알겠느냐? 나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끼며 녹음 파일을 저장했다. 이것이다. 내가 찾던 결정적인 증거. 악마의 속삭임. 바로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연락이 왔다. 시어머니가 가족회의를 소집했다는 것이었다. 성년 후견인 지정에 필요한 마지막 동의 서류에 날인을 하기 위함이었다. 마침내 마지막 결전의 날이 온 것이다. 약속된 시간,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다. 길고 고급스러운 마호가니 테이블 주위로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는 슬픔과 책임을 짊어진 비운의 여주인공처럼 고상하고 침통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남편 민주는 내 옆자리를 비워두고 굳이 어머니의 옆에 가서 앉았다.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내밀며 법적인 절차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소음처럼 귓가를 맴돌 뿐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내 모든 신경은 핸드백 속에 들어있는 휴대폰. 그 안에 저장된 녹음 파일에 집중되어 있었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동의하신다는 의미로 장남이신 최민준 씨께서 이 서류에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펜을 들어 남편에게 건넸다. 시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누르며 고개를 숙였다. 남편은 잠시 망설이는 듯 나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는 이내 결심한 듯 입술을 깨물고 펜을 굳게 잡았다. 그가 서류 위로 펜을 가져다 대는 순간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되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나의 차갑고 조용한 목소리가 회의실의 정적을 갈랐다. 모두의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남편의 펜이 허공에서 멈췄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핸드백에서 반으로 타버린 오일 라이터와
보험계약서 4본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들이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시어머니의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갔다. 마대야,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 중요한 자리에서 이 라이터는 사고 현장에 부엌에서 발견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는 아무도 쓰지 않는 물건이죠. 그리고 이 보험 계약서는 서연이가 사고를 당하기 불과 석 달 전에 어머님을 수익자로 해서 가입된 고액 종신보험입니다. 내 말에 친척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다. 그래서 지금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내가 고작 돈 때문에 내 며느리를 해치기라도 했다는 것이냐? 네 망상이 아주 하늘을 찌르는구나. 그녀는 오히려 나를 미친 사람으로 몰아붙이며 소리쳤다. 남편도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나를 노려보았다. 여보, 그만해. 정말 더는 못 봐주겠네. 나는 그들의 반응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중앙에 놓았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카드였다. 어머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들만으로는 정황 증거일 뿐이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나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회의실 안에는 중환자실에 차가운 기계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그 악마의 속삭임이 또렷하게 흘러나왔다. 아직도 숨은 붙어있는 개냐. 참으로 질긴 목숨이구나. 그냥 조용히 가거라. 이 어리석은 거사. 내 돈은 내가 아주 요긴하게 써주마. 녹음이 재생되는 동안 회의실은 죽음과 같은 침묵에 휩싸였다. 변호사는 입을 떡 벌린 채 굳어버렸고 친척들은 경악과 공포가 뒤섞인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보았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내 남편 민준에게서 일어났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다. 탁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휴대폰과 제 어머니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그가 굳게 믿어왔던 어머니라는 세계가, 그의 효심이라는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이 보였다. 녹음이 끝나자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마침내 온화한 어머니의 가면이 벗겨져 내렸다. 그 자리에는 궁지에 몰린 짐승의 추하고 잔혹한 얼굴만이 남아있었다. 이게 뭐야? 내년이 감히 나를 함정에 빠뜨려. 그녀는 이성을 잃고 내게 달려들려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비련의 여주인공이 아니었다. 발악하는 악마 그 자체였다. 시동생 서준과 아버님이 경악하며 그녀를 붙잡았다. 이 천하의 몹쓸 년, 감히 내 앞길을 막아 그깟년 하나 죽는 게 뭐라고. 우리 집안을 위해 당연히 희생해야 할 것을 이 모든 게 다 너 때문이다. 네가 우리 서연이를 꼬드겨서. 그녀는 발악하며 모든 것을 쏟아냈다. 그것은 부인이 아니라 자백이었다.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지독한 허무함만이 나를 감쌌다. 나는 이겼다. 하지만 이 싸움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었다. 오직 상처 입고 부서진 사람들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변호사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드는 것이 보였다. 아마도 경찰에 신고하는 전화일 것이다. 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저 작은 기계가 모든 것을 바꾸었다. 아니, 저것은 단순한 녹음 파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꺼져가는 생명의 마지막 불꽃을 태워 서연이가 내게 보낸 마지막 목소리였다. 어둠 속에서 내 동생이 나를 구원한 것이다. 변호사 사무실의 그날, 나의 세상은 한번 완전히 붕괴된 후 폐허 위에서 다시 재편되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절규와 발화, 남편의 무너지는 모습, 친척들의 경악과 수치심. 그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내 눈앞에서 펼쳐졌다. 변호사의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사무실에 들이닥쳤을 때 시어머니는 여전히 나를 향해 저주를 퍼붓고 있었다. 내년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그녀가 경찰들에게 끌려나가면서까지 내게 던진 그 증오의 눈빛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한때는 하늘처럼 떠받들던 나의 두 번째 어머니였던 사람. 그녀의 마지막 모습은 추하고 뒤틀린 악마. 그 자체였다. 사건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갔다. 재산 노리고 며느리 살해 시도한 비정한 시어머니. 다음 날 모든 신문과 뉴스의 사회면은 우리 가족의 이야기로 도배되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비극의 주인공에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파렴치한 집안으로 전락했다. 집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쳤고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려댔다. 나는 세상과 문을 닫고 집안에 스스로를 가두었다. 남편 민주는 그날 이후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소파에 앉아만 있었다. 우리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안의 공기는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그를 위로해야 할지 원망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 역시 내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다. 사건이 있고 일주일째 되던 날 밤이었다. 내가 주방에서 물을 마시고 있을 때 그가 소리 없이 다가왔다. 그리고 내 앞에서 그는 힘없이 무릎을 꿇었다. 민준 씨, 수연아. 그의 목소리는 죽어가는 사람처럼 미약했다. 그는 감히 내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바닥만 내려다보며 말했다. 내가 죽일 놈이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가 울고 있었다. 나는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 내 아내보다 내 어머니의 거짓 눈물을 믿었던 눈뜬장님이었어. 네가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감히 상상도 못하겠어.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사과가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다. 신뢰라는 이름의 유리그릇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버린 후였다. 내가 의심했던 건 당신만이 아니에요. 내가 차갑게 말했다. 나는 나 자신도 의심했어요. 내가 정말 미친 건 아닐까? 내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망상에 빠진 건 아닐까? 매일 밤 나 자신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내 곁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몰라 하고 내 손을 잡아주었더라면 나는 그렇게까지 외롭지는 않았을 거예요. 내 말에 그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다. 알아. 다 알아. 나는 비겁했어. 남편으로서도 한 인간으로서도 자격이 없어. 하지만 수연아, 제발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 그럴 자격도 없으니까. 다만 네가 나를 다시 사람으로 봐줄 때까지 내가 평생 속죄하며 살 수 있게만 해줘. 제발. 그는 내 발치에서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다. 나는 그를 일으켜주지 않았다. 우리의 관계는 이 무너진 폐허 위에서 다시 시작해야만 했다. 용서는 아주 먼 훗날의 일이 될 터였다. 하지만 그의 눈물은 이 지독한 폭풍우가 마침내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다. 시어머니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아버님은 충격에 쓰러져 시골의 요양원에 들어가셨고 시동생 서주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해외로 떠나버렸다. 한때는 꽤나 번성했던 우리 집안은 그렇게 허무하게 몰락했다.
나는 매일같이 병원을 찾았다. 이제는 그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다. 나는 서연이의 유일한 보호자였다. 나는 매일 그녀의 곁에 앉아 책을 읽어주고 우리가 함께 듣던 음악을 들려주었다. 그녀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목소리가 나를 살게 하는 유일한 이유였으니까. 그러던 어느 가을날 오후였다. 그날도 나는 여느 때처럼 서연이의 손을 잡고 우리가 함께 가기로 했던 파리의 풍경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었다. 서연아, 거기 가면 말이야. 센 강이 흐르고 밤에는 에펠탑이 반짝반짝 빛난대. 우리 같이 가서 와인 한잔하면서. 그때였다. 내가 잡고 있던 서연이의 손가락이 아주 희미하게 내 손바닥을 간질렸다. 나는 숨을 멈췄다. 잘못 느낀 것일까? 서연아.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아주 천천히 무거운 소미불을 들어 올리듯 그녀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며 열렸다. 몇 달 만인가. 마침내 그녀가 눈을 뜬 것이다. 서연아, 정신이 들어. 서연아. 나는 기쁨과 충격에 소리를 질렀다. 급하게 호출 버튼을 누르자 박 간호사와 의사들이 달려왔다. 그녀의 눈은 초점이 없었지만 분명히 뜨고 있었다. 의사는 여러 가지 검사를 하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환자분의 의식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다. 감사함의 눈물. 내 동생이, 내 사랑하는 서연이가 돌아왔다. 폭풍우가 핥히고 간 내 삶에 마침내 한 줄기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서연이의 회복은 아주 더뎠다. 그녀는 사람을 알아보고 내 말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을 깜빡이는 것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지만 말을 하지는 못했다. 화재 당시 입은 기도 손상이 심각해 성대가 영구적으로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온몸에 남은 끔찍한 화상 자국은 그녀와 내가 평생 안고 가야 할 흉터였다. 하지만 괜찮았다. 그녀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기분이었다. 내게는 새로운 사명이 생겼다. 이제 진실을 밝히는 싸움은 끝났다. 이제는 서연이의 삶을 되찾아주는 길고 긴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나는 시어머니가 노렸던 서연이의 유산과 보험금을 모두 관리하게 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범죄의 동기가 되었던 그 돈은 이제 서연이의 재활과 치료를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나는 최고의 재활병원을 알아보고 최고의 간병인을 고용했다. 서연이의 병실을 가장 햇볕이 잘 드는 1인실로 옮겼다. 그녀가 좋아하던 그림을 걸고 그녀가 좋아하던 음악을 틀었다. 남편 민주는 이제 내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지원했다. 그가 병원으로 사들고 오는 것은 더 이상 나를 위한 음식이 아니었다. 서연이가 좋아하던 과일, 서연이의 병실에 놓을 예쁜 꽃이었다. 그는 매일 밤 병원에 들러 말없이 서연이의 다리를 주물러 주었다. 그리고 내게 말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지 말해. 내가 다 할게. 이건 내가 평생 갚아야 할 빚이니까. 우리는 여전히 서먹했지만 서연이라는 존재를 중심으로 아주 조금씩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내가 서연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을 때였다. 그녀가 힘겹게 손을 들어 내 손바닥 위에 무언가를 썼다. 삐뚤빼뚤한 글씨에 고, 마, 워, 언, 니, 언니. 그녀가 나를 언니라고 불렀다. 형님이 아니라 언니.
나는 그녀의 손을 붙잡고 웃으며 울었다. 폭풍은 지나갔다. 폐허 위에는 상처투성이인 우리가 남아있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보듬으며 다시 일어설 것이다. 서연이의 그 한마디가 내게는 세상 그 어떤 말보다도 따뜻한 희망의 빗줄기였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지옥 같았던 그날로부터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강물은 상처를 씻어내고 폐허가 되었던 땅 위에 새로운 싹을 틔웠다. 시어머니는 재판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고 모든 것을 나의 탓으로 돌렸다고 했다. 나는 더 이상 그녀를 생각하지 않았다. 내 삶에서 그녀는 이제 완전히 지워진 존재였다. 나와 남편 민준의 관계는 깨졌던 거울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다시 붙여 맞춘 것처럼 위태롭지만 이전보다 더 서로를 선명하게 비추게 되었다.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라 나의 남편, 그리고 서연이의 형부로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 그는 매일 밤 내게 그날의 일을 사과했고 나는 매일 밤 그의 사과를 말없이 받아주었다. 우리의 상처는 너무 깊어 완벽히 아물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그 상처를 서로 보듬어주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리고 나의 동생, 서연이는 기적처럼 다시 일어섰다. 수십 번의 고통스러운 피부, 이식 수술과 뼈를 깎는 재활치료. 그 모든 과정을 그녀는 놀라운 의지로 견뎌냈다. 그녀의 몸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화상 흉터가 남았고 목소리는 예전처럼 맑고 고운 소리를 내지 못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시련에도 꺼지지 않는 생명의 빛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밝게 빛나고 있었다. 우리는 우리를 올가매던 모든 것을 정리했다. 시댁의 재산도, 서연이가 물려받은 유산도, 심지어 우리가 살던 집까지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팔아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1년 전 우리는 작은 북카페를 열었다. 이름은 봄날의 책방. 우리에게 다시 찾아온 두 번째 봄을 기념하기 위함이었다. 그곳은 단순한 카페가 아니었다. 세상으로부터 상처받은 여성들이 찾아와 따뜻한 차 한 잔과 좋은 책 한 권으로 위로받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치유받는 공간이었다. 나는 나의 아픔을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보듬는 데 쓰기로 했다. 그것이 내가 세상에 진 빚을 갚는 방식이라고 믿었다. 어서 오세요. 봄날의 책방입니다. 살짝 쉰 듯한 그러나 더없이 다정한 목소리. 카운터에서 손님을 맞는 사람은 바로 서연이었다. 그녀는 카페의 바리스타이자 이곳에 살아있는 희망의 상징이었다. 손님들은 그녀의 몸에 남은 흉터를 보았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묻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아름다운 미소와 친절함에 매료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자신처럼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는 통로로 삼았다. 나는 카페 한쪽에서 열리는 작은 독서 모임을 진행하고 있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책은 역경을 이겨낸 여성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였다. 회원들이 각자의 감상을 나누는 모습을 보며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곳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피어나고 서로를 치유하고 있었다. 선생님이 내게 이야기꾼이 되라고 하셨던 의미를 나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독서 모임이 끝나고 마지막 손님까지 돌아간 늦은 오후였다. 카페 안에는 나와 서연이 단둘만 남았다. 창밖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길게 들어와 원목 테이블 위에서 금빛으로 부서지고 있었다. 오늘따라 유난히 조용하네. 내가 말하자
서연이가 커피를 내리며 대답했다. 그러게요. 형님, 이런 날도 있어야죠. 꼭 우리 둘만 남겨진 것 같아서 좋은데요. 그녀는 이제 나를 언니가 아닌 형님이라고 불렀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처럼. 그것이 우리 둘 사이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호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다. 서연이는 갓 내린 커피 2잔을 들고 내게로 와 맞은편에 앉았다. 커피 향이 향긋하게 퍼져나갔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창밖으로 보이는 봄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연두빛 새싹이 돋아나고 화단에는 노란 민들레가 수줍게 피어 있었다. 형님, 서연이가 먼저 침묵을 깼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 그날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쯤 뭘 하고 있었을까? 글쎄, 아마 지금도 제사 음식 준비하면서 남편들 흉을 보고 있지 않았을까? 내 말에 서연이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도 좋았을 텐데. 하지만 지금이 더 좋아요. 서연이는 내 손을 가만히 잡았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다. 물론 너무 아팠고 지금도 가끔 악몽을 꾸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슬퍼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저는 형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위대한지 평생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저 자신도 이렇게 강해질 수 있다는 걸 몰랐을 거고요.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나 슬픔이 아닌 현재의 감사와 미래에 대한 단단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형님이 제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저 차가운 병실에서 그대로 눈을 감았을 거예요. 형님은 제 목숨뿐만 아니라 제 영혼까지 구해주셨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녀의 손을 마주 잡을 뿐이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남편 민준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빵집의 봉투가 들려 있었다. 두 사람 아직도 안 끝났어 힘들 텐데. 이거 먹고 힘내. 그는 자연스럽게 우리 테이블로 와서 빵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서연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우리 서연이 오늘도 고생 많았네. 필요한 거 없어. 괜찮아요. 아주버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서연이와 민준의 대화는 이제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따뜻했다. 민준은 서연이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친오빠 이상의 정성을 쏟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의 부서졌던 가족이 이제는 새로운 형태로 다시 단단하게 이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민준이 돌아간 후 우리는 카페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창문을 닫으려는데 서연이가 나를 불렀다. 형님, 내가 돌아보자. 그녀는 햇살을 등지고 서서 나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형님은 이제 제게 그냥 형님이 아니에요. 그녀는 내게로 다가와 나를 가만히 안아주었다. 형님은 제 언니고 제 엄마고 제 세상 전부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3년 전 절망의 끝에서 그녀가 나에게 건넸던 언니라는 말보다 더 깊고 큰 울림이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다. 창밖에서는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와 우리의 남은 상처들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듯했다. 흉터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날의 기억 역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다. 우리는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그리고 그 상처를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을. 우리의 자매에는 불길 속에서 시험받았고 배신 속에서 단련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아름다운 요새가 되었다. 나는 서연이를 아는 채 창밖의 봄 풍경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다. 우리에게도 마침내 진짜 봄날이 찾아온 것이다. 맺은 말,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을 나눠주시는 것도 언제나 환영입니다. 다음에는 더욱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